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거리마다 타이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쌀값이 2달 만에 2배로 치솟았거든요. 시장에선 주먹질이 터져 나왔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엔 계엄령 초안이 올라와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줄을 계속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25년간 국제개발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식량 위기가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건 아프리카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속도가 달랐습니다. 아주 무섭도록 빨랐어요. 세네갈과 한국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웬입니다. 영국 국방부 아프리카 협력 연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데이터를 믿고 현장을 믿고 숫자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보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내가 세네갈에 온 건 2018년 봄이었습니다. 사헬 지역 식량 안보 프로젝트 평가 때문이었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본 게 뭐였겠습니까? 거리마다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가 3만 프랑에서 6만 프랑으로 뛰었습니다. 월급쟁이 한 달치 식비가 사흘 만에 증발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사헬 지역 특유의 가뭄이 3년째 이어지면서 수확량이 바닥을 쳤거든요. 40도를 넘나드는 열기, 비는 1년에 300mm도 안 내렸습니다. 땅은 소금기로 하얗게 갈라졌고요. 벼는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심어도 죽고 심어도 말랐죠. 정부는 수입쌀로 버텼습니다. 아시아에서 쌀을 실어 날랐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국제곡물가가 동시에 폭등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의 수출 제한, 거기에 운송비까지 치솟으면서 세네갈 정부 예산은 녹아내렸습니다. 수입할 돈이 없어진 거죠. 창고는 비었고 시장엔 쌀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국제개발처, 프랑스 개발청 전문가들이 다 모였죠. 다들 해법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모르더군요. 한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긴급곡물 지원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프랑스 쪽 담당자는 이렇게 덧붙였죠. 이 땅에서 자급은 불가능합니다. 기후가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헬 지역은 농사짓기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온도, 강수량, 토양 염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죠. 20년간 수백억 달러가 이 땅에 쏟아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원조쌀만 실어 나르다가 예산이 바닥나면 다시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었죠. 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네갈 정부 6개월 내 정권 붕괴 가능성 농후. 해결 방안 극히 제한적. 딱 이렇게 썼습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내 손으로 한 나라의 종말을 예고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내 일이었습니다. 감정 따윈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세네갈 농업부 회의실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 현지 공무원이 조용히 말했거든요.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온답니다. 새로운 품종을 들고요. 나는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유럽도 미국도 못 푸는 문제를 한국이 푼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하겠습니까?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신흥국 하나가 아프리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하지만 그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코리아, 한국.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나라가 뭘 가져온다는 건가? 쌀 한 포대라도 더 실어 온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걸 가져온다는 건가?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이라 한번 보자고. 한국팀이 다카르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실망했습니다. 12명. 그게 전부였거든요. 유럽은 100명 단위로 움직이고 중국은 중장비부터 들여오는데 한국은 캐리어 몇 개가 다였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첫 회의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15분 만에 끝났거든요. 이 땅에서 벼를 키우겠습니다. 3년 걸립니다. 반드시 해냅니다. 끝이었어요. 세네갈 장관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3년이요? 당장 내일 쌀이 필요한데? 한국연구원이 답했죠. 급하게 심으면 1년 만에 다 죽습니다. 우린 죽지 않는 벼를 만들러 왔습니다. 프랑스 자문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자신감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담담했죠. 마치 이미 결말을 본 사람처럼. 다음 날부터 현장 투입됐습니다. 로가 지역 다카르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사헬 한복판이었죠. 온도계는 40도를 넘나들었고 땅은 소금기로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목이 타들어갔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맨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냄새 맡고 심지어 혀로 핫더군요. 염도 체크였죠. 그러더니 단번에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 품종으론 안 됩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뭐하러 왔나? 근데 그들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가 24종류였습니다. 하나하나 심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발화율 30%도 안 나왔고 싹이 틔워도 일주일 만에 말라 죽었습니다. 40도 열기와 염분을 못 견딘 거죠. 한 달간 전멸이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근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방식을 바꿨거든요. 한국 품종을 그대로 심는 게 아니라 현지 재래종과 교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벼의 생산성과 사헬 토종의 내열성을 섞는 거였죠. 문제는 교배 한 번에 3개월, 결과 확인에 또 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교배 횟수가 150번을 넘어갔죠. 연구원들은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40도 열기 속에서도 논에 나갔고 세네갈 농부들이 말렸어요. 이 시간엔 나가면 죽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농부였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땅을 읽는 법을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 차, 드디어 돌파구가 나왔습니다. 23-6 코드명을 단 품종이었죠. 발화율 85%, 내열성 42도, 염분 농도 0.4%까지 견뎠습니다. 근데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확량이 더 나와야 합니다.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23-7이 탄생했죠. 헥타르당 예상 수확량 7톤, 기존 품종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가뭄에도 염분에도 살아남는 벼였어요. 나는 시험 재배지를 찾아갔습니다. 40도 열기 속에서 갈라진 땅 위에서 벼가 고개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바람에 이삭이 흔들렸습니다. 황금빛이었죠. 한국 연구원이 내 옆에 섰습니다. 이게 이슬이입니다. 세네갈 말로 희망이란 뜻이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 반 수백 번의 실패를 뚫고 이 사람들은 해낸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결 가능성 극히 낮음이라고 썼던 문장을 지웠죠.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이 답을 찾아냈다. 첫 수확일은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로가 지역 시범 농지 5헥타르였죠. 세네갈 농업부 장관이 직접 왔고 유럽 원조기구 담당자들도 몰려왔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될까? 2년 반을 기다렸는데 헛수고 아닐까? 나도 긴장했습니다. 25년 경력에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탈곡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쏟아졌어요.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계량이 시작됐죠. 1톤, 2톤, 3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농업부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헥타르당 7.2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2톤이라고요? 기존 세네갈 품종은 3톤도 안 나왔거든요. 2배가 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그것도 비가 300mm밖에 안 내린 해에 말이죠.
프랑스 전문가가 다시 확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중국 측 옵저버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죠. 근데 재측정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7.2톤. 한국이 해낸 겁니다. 장관이 한국 팀장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계속 흔들기만 했죠. 세네갈 농부들이 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벼 이삭을 움켜쥐고 울었어요. 살았다고 외치더군요.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계엄령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지금 논에서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본격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슬이 종자가 농가에 뿌려졌죠. 첫 해 1만 헥타르, 그 다음에 5만 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가뭄이 와도 염분이 높아도 이슬이는 살아남았습니다. 평균 수확량 6.8톤, 기존 대비 2배 이상이었죠.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이슬이로 지은 쌀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일반 쌀보다 20% 비쌌지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맛이 좋았고 밥이 찰졌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었죠. 한국 쌀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농부들 소득이 폭발했습니다. 어떤 농가는 1년 만에 수입이 3배로 뛰었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고 우물이 팠어졌죠. 나는 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브라임이라는 50대 농부였어요. 그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더군요. 선생님, 이 쌀 덕분에 제 딸이 대학 갑니다. 우리 가족 최초입니다.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네갈이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니가 먼저 왔습니다. 우리한테도 기술을 달라고 했죠. 말리, 부르키나파소, 우간다가 줄을 섰습니다. 한국 팀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공개했어요. 종자를 나눠줬고 재배법을 가르쳤습니다. 로열티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프랑스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다. 돈을 벌어야지. 한국 연구원이 답했어요. 우린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20년간 아프리카를 돌아다녔지만 돈 벌러 안 왔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유럽은 차관을 묶었고 중국은 인프라 대가를 챙겼습니다. 미국은 원조하면서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었죠.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냥 줬어요. 기술을, 경험을, 희망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를 꺼냈죠. 세네갈, 6개월 내 정권 붕괴 가능성. 나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상황 반전. 한국 개입 이후 식량 안보 극적 개선. 정권 안정. 주변국 확산 진행 중.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보고서에 쓰고 있었거든요.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네갈이 식량 위기를 탈출하자 곧바로 압박이 시작됐거든요. 예상했어야 했죠. 아프리카에서 100년간 밥줄을 쥐고 있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첫 공격은 파리에서 날아왔습니다. 2021년 3월 프랑스 국제농업개발원 피에르 카댕 박사가 르몽드에 기고문을 냈어요. 세네갈의 한국 쌀 실험, 지속 가능성 의문. 제목부터 작정하고 까는 거였죠.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3년 내 토양 고갈로 수확량 급락 예상. 데이터 하나 없이 추측만 늘어났더군요. 나는 그 기사를 읽고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현장에 와본 적도 없는 자가 뭘 안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토양 샘플 분석도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도 다 있었거든요. 한국팀이 3년간 매달 체크한 결과였죠. 오히려 토양 건강도가 개선됐습니다. 이슬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땅을 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르몽드 기사가 나가자 세네갈 내 프랑스어권 언론이 일제히 받아쳤거든요. 한국 기술, 과연 믿을 만한가, 아프리카에 맞지 않는 아시아 모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다카르 주재 중국 개발은행 담당자 천노가 세네갈 기획부를 찾아갔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노가 말했어요. 농업만으론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받쳐줘야죠. 중국이 20억 달러 차관을 준비했습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항만 운영권 30년, 광산 개발권 일부 이양. 전형적인 부채 함정이었죠. 세네갈 장관이 난처해했습니다. 돈은 필요했거든요. 근데 한국 방식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줬고 중국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 저울질이 시작됐죠. 압박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유럽 농업학회에서 세네갈 이스리 프로젝트 비판 논문이 3편 동시에 발표됐어요. 저자들은 전부 아프리카에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학계 영향력은 있었죠. 생물 다양성 저해 단일 작물 의존 위험 그럴듯한 용어들을 늘어놨습니다. 세네갈 의회에서 질의가 터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농업부 장관을 몰아붙였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안전합니까? 유럽 전문가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정치 공세였거든요. 한국 팀은 당황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수확량 증가, 토양 개선, 농가 소득 상승, 전부 숫자로 증명됐죠. 근데 여론은 숫자를 안 믿었습니다. 유럽 권위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석상에서 피에르 카덴과 마주쳤거든요. 내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로가 현장 가보셨습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사님이 본 데이터는 20년 전 겁니다. 현장은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결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로요.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네갈 식량안보 개선 실증 분석 한국 기술 도입 3년간 추적 연구. 25년 경력을 걸고 쓴 논문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개입은 성공적이며 지속 가능하다. 비판론은 현장 데이터와 불일치한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 제출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했고 출판됐어요. 학계가 술렁거렸죠. 영국 국방부 출신 연구원이 한국 편을 든 겁니까?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자네 왜 그러나? 프랑스랑 틀어지면 경력에 안 좋아. 나는 답했어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관심 없어요. 논문 발표 후 일주일 뒤 세네갈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된다. 이스리 프로젝트는 국가 핵심 정책이다. 중국 차관 제안은 보류됐고 프랑스 비판론은 힘을 잃었죠. 한국 팀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엔 박사님. 나는 손을 내저었어요. 감사할 거 없습니다. 사실을 쓴 것뿐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에서 벼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2022년 6월 세네갈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경공격기 겸 훈련기 8대 긴급 도입, 예산 1억 2천만 달러였죠. 나는 그 공고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농업 협력하던 나라가 갑자기 왜 항공기 입찰을 냅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세네갈 공군이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보유 기체 평균 수령 35년, 부품 구하기도 어려웠고 사고율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카사망스 지역 분리주의 반군 문제는 여전했고 해적 단속은 손도 못 대고 있었죠. 공군력이 없으니 국경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체가 먼저 검토됐습니다. T-38 후속 기종, 성능은 좋았어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대당 2천만 달러의 훈련비 별도, 정비 인력 파견비 추가, 부품은 미국에서만 구매 가능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총 비용이 2억 달러를 넘었어요. 프랑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알파젯 개량형을 밀었죠. 우린 오랜 파트너 아닙니까? 식민지 시절부터 써먹던 카드였습니다. 근데 세네갈 공군은 이미 알파젯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부품값이 미친 듯이 비쌌고 정비 지연은 일상이었습니다. 중국도 왔습니다. L-15 훈련기를 들고요.
가격은 쌌어요. 근데 신뢰가 없었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중국제 군용기 사고가 터졌거든요. 부품 품질 문제, 기술 지원 부실, 세네갈 공군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이름이 나왔습니다. KA-1 경공격 훈련기였죠.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한국이 항공기를 만든다고요? 쌀이나 심던 나라가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제안서를 뜯어보니 달랐습니다. 기체 가격만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포함, 정비 인력 파견 2년, 부품 공급 10년 보장, 심지어 현지 정비 시설 구축 지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 패키지였죠. 가격은 총 1억 달러. 미국의 절반이었습니다. 세네갈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직접 갔습니다. 사천 공장을 방문했죠. KA-1이 이륙하는 걸 봤어요. 기동 비행, 정밀 타격, 야간 작전까지 시연됐습니다. 참모총장이 조종석에 직접 탔고요. 착륙 후 그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랑스가 발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 세네갈 프랑스 대사가 대통령궁을 찾아갔죠. 알파젯과의 호환성을 생각하십시오. 한국 기체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중국도 가격을 깎았습니다. L-15를 거의 원가에 내놨어요. 우리 기체를 사면 인프라 차관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 당근과 채찍이었죠. 세네갈 국방부 회의실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친프랑스 파벌은 알파젯을 밀었고 실리파는 중국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소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공군은 달랐습니다. 현장 조종사들이 KA-1을 원했거든요. 제대로 날 수 있는 기체를 주십시오. 표결 전날 밤 나는 세네갈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로엔 박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 기체 믿을만 합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쌀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 걸린다고 했고 정확히 3년 만에 해냈죠. 비행기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날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 KA-1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중국 대표단은 표정이 굳었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6개월 후 다카르 공군 기지에 KA-1이 도착했습니다. 기체 꼬리에 테랑가의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세네갈 국기 색깔로요. 한국이 특별 제작한 거였습니다. 첫 비행 시연이 열렸습니다. 세네갈 조종사가 KA-1을 몰고 이륙했죠. 기체가 하늘로 치솟았고 고개 기동을 펼쳤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논에 심었던 쌀 한 톨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단장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슬이 벼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쌀의 은혜가 금속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날 저녁 세네갈 언론은 일면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 한국, 논에서 하늘까지. 제목이 전부를 말해줬어요. 농업 기술이 방산 계약으로 이어진 건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KA-1 성공 이후 세네갈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훈련기는 확보했지만 진짜 전투기가 없었거든요. 마하 1.5급 초음속 전투기, 그게 필요했습니다. 말리 국경 공습, 해상 감시, 본격 전투 작전을 수행하려면 KA-1로는 한계가 있었죠. 2023년 초 국방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초음속 경전투기 4대 도입 예산은 2억 달러였어요. 체코 L-39NG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유럽제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죠. 계약서에 사인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체코 측이 뒤집었습니다. 인도 일정을 2년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동유럽 전쟁 여파로 생산 라인이 마비됐다는 핑계였죠. 세네갈은 2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말리 반군 소탕 작전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안이 없었어요.
미국 F-16은 너무 비쌌고 러시아 미그는 제재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 미라주는 구형이었고요.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FA-50 초음속 경전투기였죠. 마하 1.5 공대 공공대지 작전 모두 가능. KF-16 기술 기반이라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가격은 대당 3천만 달러, 종합 패키지 포함해서 1억 8천만 달러였어요. 예산 안에 딱 맞았죠. 세네갈 공군이 혹했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문제였어요. 또 한국이냐? 반발이 터져나왔거든요. KA-1은 훈련기니까 그렇다 쳐도 전투기까지 한국산으로 채운다.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였죠. 프랑스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파리에서 고위 국방 관계자가 직접 날아왔어요. 라팔 전투기 할인 제안을 들고요. 4대에 3억 달러, 특별 가격입니다. 예산의 2배였지만 프랑스 정부가 차관을 보증한다는 조건이었죠. 빚내서 사라는 겁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FC-1 전투기를 밀면서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묶어왔어요. 전투기 계약하면 다카르 신항만 5억 달러 투자하겠다. 엄청난 당근이었습니다. 세네갈 의회가 요동쳤습니다. 야당이 FA-50 반대 시위를 벌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로 국방을 맡길 수 없다. 프랑스어권 언론이 일제히 받아쳤죠. 한국 전투기 실전 경험 전무 세네갈 실험 대상 되나. 표결 일주일 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국방비를 갑자기 삭감한 겁니다. 2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로 깎였어요. FA-50은 1억 8천만 달러니까 예산 부족이었죠. 사실상 무산 수순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계약 직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뒤를 캐보니 프랑스 로비가 작동한 거였어요. 의회 내 친프랑스 의원들이 예산안을 조작한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KA-1의 성공이 여기서 멈추는 건가? 25년간 아프리카를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방해 공작은 처음이었거든요. 표결 전날 한국 팀이 움직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밤을 새웠어요. 브리핑 자료를 완전히 뜯어고쳤죠. 가격을 1억 5천만 달러에 맞췄습니다. 4대에서 3대로 줄이는 대신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비 지원을 5년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을 넣었습니다. 부족한 일대는 3년 후 무상 제공.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가 대통령궁으로 직접 갔습니다. 새 제안서를 들고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고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이 배석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죠. 30분 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KA-1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정비 지원도 완벽했고요. 한국을 믿어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참모총장이 펜을 꺼냈습니다. 오후 2시 의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정부는 FA-50 도입을 최종 확정합니다. 예산 범위 내 계약 완료됐습니다. 야당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표결 결과 찬성 67표, 반대 41표. 통과됐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중국 외교부도 논평을 발표했죠. 세네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나는 의사당 밖에서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있었어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긴 자의 여유가 아니었어요. 할 일을 해낸 사람들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세네갈, 한국제 초음속 전투기 도입 확정. 아프리카 최초 한국산 전투기 운용국 예정. KA-1 성공이 신뢰로 이어진 사례. 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마하 1.5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FA-50 계약 후 나는 질문 하나를 계속 던졌습니다. 왜일까? 왜 세네갈은 한국을 선택했을까? 100년간 프랑스가 지배했고 중국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한국이었을까?
답을 찾으려면 역사를 봐야 했습니다. 세네갈은 1960년 독립했습니다. 근데 돈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CFA 프랑이라는 화폐를 쓰거든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이죠. 환율도 프랑스가 정하고 외환 보유고의 50%는 프랑스에 예치해야 합니다. 독립국인데 돈줄을 못 쥔 겁니다. 경제 주권이 없었어요. 프랑스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항만, 전력, 통신, 광산 전부 프랑스가 운영했죠. 이익은 파리로 흘러갔고 세네갈엔 임금만 남았습니다. 60년이 지나도 구조는 안 바뀌었어요. 식민지 경제가 그대로였죠.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고요. 도로 놔드릴까요? 항만 지어드릴까요? 솔깃했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관이었거든요. 이자 5%, 상환 기간 20년, 못 갚으면 운영권 넘기는 거였어요. 잠비아가 먼저 당했습니다. 중국 차관으로 공항 지었다가 빚을 못 갚았죠. 공항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케냐 몬바사 항구도 비슷했어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는 아예 99년 조차됐죠.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먹으려고 준 거였어요. 세네갈 기획부가 계산해봤습니다. 중국 차관 10억 달러 받으면 20년간 갚아야 할 돈이 18억 달러였어요.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죠. 그걸 못 갚으면 다카르 신항만이 중국 손에 넘어갑니다. 100년 프랑스 지배 끝나고 이번엔 중국 차례냐는 자조가 나왔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돈을 안 빌려줬거든요. 기술을 줬죠. 이슬이 벼 개발할 때 한국은 로열티를 안 받았습니다. 종자를 공짜로 나눠줬고 재배법을 가르쳤어요. KA-1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비 기술을 이전했고 현지 인력을 훈련시켰습니다.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립시킨 겁니다. 나는 한국 외교관과 대화했습니다.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70년 전엔 받는 나라였습니다. 유엔 식량 원조로 먹고 살았죠.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나는 멍했어요. 빚을 갚는다고요?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요? 세네갈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 생겼어요. 다카르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됐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잖아요. BTS 노래를 흥얼거리는 애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2023년 8월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한국 모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가 됐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냐 대통령이 화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성장시키려 합니다. 나는 그 연설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25년간 아프리카를 돌아다녔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유럽을 찬양하는 연설은 많았습니다. 근데 진심은 없었죠. 의례적 립서비스였어요. 한국에 대한 이 말들은 달랐습니다. 진짜였거든요. 프랑스는 15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했습니다. 중국은 20년간 돈을 쏟아부었죠. 근데 한국은 10년 만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나는 답을 찾았습니다. 프랑스는 뺏었고 중국은 빌려줬습니다. 한국은 나눴어요. 기술을, 경험을, 희망을 나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이었죠. 어느 날 저녁 다카르 시내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틀고 있었어요. 식당에선 한국 드라마가 나왔고요. 시장에선 이슬이쌀이 팔렸습니다. 하늘에선 KA-1이 훈련 비행 중이었죠. 한국이 세네갈을 점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네갈이 한국을 선택한 거였어요. 총칼이 아니라 신뢰로, 돈이 아니라 기술로, 지배가 아니라 동행으로 들어온 겁니다. 나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25년간 국제 개발을 연구했다. 수많은 원조와 차관과 프로젝트를 봤다. 그러나 한국처럼 접근한 나라는 없었다. 기술보다 강한 건 태도였다.
한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걷는 나라였다. 2024년 3월 세네갈 대통령궁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국가 발전 전략이었죠. 나는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기획부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첫 슬라이드에 박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 모델 적용.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K- 모델이라고요? 한국 방식을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장관이 설명했어요. 농업에서 성공했고 방산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광물, 에너지, 인프라까지 확대합니다. 원칙은 동일합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자립 기반 구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60년 전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 80달러였죠.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들이 해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니고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한다고요? 25년간 아프리카를 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카르 북쪽 200km 떨어진 곳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세네갈 정부가 인광석 합작 개발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조건이 특이했습니다. 채굴 이익 50대 50분배, 정제 기술 전수, 세네갈 인력 70% 고용 의무. 착취가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이었죠. 기니가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보크사이트 광산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말리가 따라왔고 코트디부아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미노였죠. 세네갈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2024년 6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FA-50 인도식이었어요. 다카르 공군 기지에 3대의 전투기가 나란히 섰죠. 은빛 기체에 세네갈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아프리카 최초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였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6년 전 우리는 쌀 한 포대로 허덕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하 1.5로 날아갑니다. 한국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한국 대사가 일어섰어요. 세네갈 대통령과 포옹했죠.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FA-52 활주로를 박찼고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초음속 돌파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6년 전 이 나라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나는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쌀에서 전투기까지 6년 만에요. 한국 대사가 웃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걸 돌려준 것뿐이에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1950년대 유엔 원조로 먹고 살았다는 걸요. 미국 밀가루로 연명했고 유럽 구호품으로 겨울을 났다는 걸요. 70년 전 한국은 세네갈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네갈에게 기술을 주고 있었죠.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25년간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를 봤어요. 유럽은 거들먹거렸고 미국은 조건을 달았고 중국은 빚을 안겼습니다. 한국만 달랐어요. 주고 떠난 게 아니라 함께 자랐죠. 저녁에 나는 로가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6년 전 한국 연구원들이 땀 흘리던 그 논이었어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슬이었죠. 농부 이브라임이 나를 알아봤어요. 로웬 박사님. 그가 달려왔습니다. 제 딸이 농업대학 졸업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 배워서 다른 농가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우리 살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살았어요. 나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벼 이삭이 물결쳤어요. 그 물결 속에서 나는 봤습니다. 한국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을요. 그게 아프리카 땅에서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네갈-한국 협력 모델쌀에서 전투기까지 신뢰 기반 개발 협력의 성공 사례.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조하지 않았다. 동행했다. 나는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이 자라는 걸 봤어요. 쌀 한 톡이 전투기가 되는 걸 봤죠. 한국이 만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네갈과 한국이 함께 만든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기니에서 말리에서 케냐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의 벼 이삭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2025년 나는 은퇴합니다. 25년 경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싯대와 낚시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